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여러분은 TV 혹은 온라인 영상을 보다가 저 사람이 입은 옷은 어느 브랜드일까? 어디서 살 수 있지? 이런 궁금증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구글 클라우드가 개최한 행사에서 AI가 마치 비서처럼 유튜브 영상에 나온 옷을 찾고 지점별 재고 현황까지 확인해서 알려주는 과정을 시연했다는데요. AI 기술의 진화는 어디까지 이어지는 걸까요? 관련 소식 잠시 뒤 IT 연구소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한 대기업이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직원의 컴퓨터 마우스가 20분간 움직이지 않으면 상사에게 보고되는 근태 시스템도 함께 시행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된 일이 있었죠. 결국 이런 모니터링 시스템은 철회됐지만 유연 근무제 시행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문제가 많은데요. 어떤 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지 라디오 생존백서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저희가 어제부터 시작된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청취자분들과 좀 더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상의 모든 정보라는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를 최대한 살려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 정보 나눔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거나 나만 아는 정보를 뽐내고 싶으신 분들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홍삼 세트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지역 필수 의료 인력 공백 완화를 위해서 시니어 의사를 본격 모집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퇴직한 의사들인데 이분들은 대학병원 같은 근무 경험이 많고 그 말인즉슨 실제로 만나서 치료한 환자가 많다는 점. 이런 장점이 있겠고요. 그런 퇴직 의사들을 활용을 해서 전공의들이 떠난 병원에 여기에 투입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또 중장기적으로는 지역 의료 이런 필수 의료 분야 공공의료 기관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다라는 취지를 세우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증원을 추진하고는 있지만 2025학년도 수능부터 해서 들어가서 학교 예과 본과 치르고 국가고시 보고 이제 의사로 키워내려면 이들이 필드로 나오는 거에는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겠다라는 거고요. 어제는 국립중앙의료원 내 시니어 의사지원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지원센터에서 시니어 의사들을 발굴을 하고 그렇게 인력 풀을 구축해서 관리를 하고 지역 필수의료 교육 등을 수행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인 건데요. 복지부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현재 비활동 5, 60대 의사가 4천여 명이고 상반기 기준으로 대학병원 퇴직 의사는 130여 명인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의정대화에는 난항이 예상이 되어 우선 의사들이 반대를 하겠죠. 또 참여하는 시니어 의사들이 얼마나 될지도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정부와 여야 모두 의정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자면서 이 사회적 협의체를 거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의사단체는 상당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요. 네, 일단 정부는 그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추진한다고 진작부터 밝혔고 이어서 총선 끝나고 야당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사회적 합의체 방식의 의료개혁에 힘이 실리고 있는데 환자단체도 이미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중재를 촉구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꿈쩍하지 않은 의사단체입니다. 증원을 전면 백지화해야 된다는 주장을 고수를 하면서 줄곧 무대응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의협의 이면택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협의체 자체를 부정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되고 협의체라고 한다면 무조건 의료계와 정부가 1대1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야당 추진 공론화 특위에는 김윤 당선인이 특위를 이끈다는 말이 맞다면 이분 김윤 당선인은 서울대 의대 교수로 목소리를 내던 사람이고 이번에 비례에 당선이 됐는데 이 사람이 특위를 이끈다는 게 맞다면 의원직을 사퇴하면 참여를 고려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재검토 외에도 이 복지부 차관 경질 등을 복귀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죠. 네, 이 박민수 복지부 2차관하고의 그 대립각은 뭐 이번 의료 공백 사태에서 굉장히 오래된 일인데 경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귀 안 한다라는 입장이고 그 전까지는 복지부 차관이 우리에게 말실수한 거를 사과해라 이런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경질로 조건을 더 강화했습니다. 사직 전공의인 류옥하다 씨는 이번에 전공의들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전공의들이 절반이 복귀 의사가 있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전공의들은 현장으로 돌아가서 환자를 만날 마음은 있는데 우리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정부가 내놓는 게 납득이 안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일단 이 전공의들이 주장을 하는 건 의대 증원 백지화할 것 또 의료행위에 대한 면책권을 달라. 이거는 그동안 관철하던 내용과 똑같은 거고요. 추가적으로 나온 거는 군복무를 단축해달라는 조건입니다. 또 전공의들 파업권을 보장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담겼는데 지금 사실 의사는 특수직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국민 생명을 다루는 거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존경을 받는 거고 그래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데 이런 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아무도 수련에 복귀하지 않을 거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그럼 이거 지금 정리를 좀 하면 야당이 제안하는 협의체에도 의원 사퇴해라. 군복무 단축해라. 네. 파업권 내놔라. 이렇게 좀 되레 의사계에서는 요구사항을 늘려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환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않았는데 한 환자단체 관계자는 특권을 어디까지 달라는 건지 이해를 못하겠다. 특히나 강경 발언하는 의사들을 보면 우리 사회가 이런 분들에게 메스를 맡겨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중동 지역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이 국내 금융시장도 크게 흔들리고 있네요. 네, 중동 위기로 인해서 위험 회피 심리가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사실 그 전부터 그 미국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금값도 엄청 올랐잖아요. 네. 그렇게 이미 안전자산을 좀 쏠림 현상이 있었는데 어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전일보다 10.5원 급등하면서 1394.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을 했고요. 오전에는 사실 더 올랐었어요. 17개월 만에 1,400원도 찍었는데 그러다가 오후쯤 돼서 외환당국이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구두 개입에 나선 거죠. 그러면서 다소 오름폭을 줄였고요. 그러니까 이란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일단은 뭐 모두 확전을 원하는 건 아니다. 이런 메시지를 내기는 했는데 뭐 미국 등의 개입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은 좀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당분간 미국을 비롯해서 이제 금리 인하는 좀 멀어졌다라는 생각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특히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하고 기관이 주식을 대량 팔아치웁니다. 그래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이런 식으로 며칠째 자금 이탈 양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중동의 그런 긴장이 심화할 때는 유가 상승 때문에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 충격은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원화는 물론이고 엔화 가치도 급락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양국의 외환시장 변동성에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또 스즈키 슈니치 일본 재무상이 어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이후에 두 사람이 만나서 면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양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고 하는데 지금 엔달러 환율도 하락세가 엄청나거든요. 네. 34년 만에 처음으로 장중 달러당 154엔대로 떨어지기도 했는데 이 양국이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결국에는 앞으로 충분히 구두 개입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일종의 이것조차도 일종의 구두 개입성 발언으로 풀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식음료 생필품 업계는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어요. 네, 눈치 보기 끝났습니다. 예.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로 볼펜, 면도기, 세안제, 생리대 이런 주요 생필품 가격을 일제히 올린다는 소식이고요.
이 품목별로 보니까 가격 인상폭도 작지가 않더라고요. 네. 이미 국내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인 굽네, 파파이스도 주요 제품 가격 인상을 엊그제 발표를 했거든요. 굽네 같은 경우에는 이 치킨 제품 9개 가격을 각각 1,900원이나 올립니다. 식음료 제품 중에는 가공란이 보통 이제 구운 계란 이런 거 있죠. 네. 그게 가격 조정 목록에 올랐고요. 그러니까 편의점 업계 같은 경우에는 뭐 취급하는 품목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올랐다 떨어졌다 하는 거는 뭐 자주 있는 일이긴 한데 지금은 굉장히 이게 대대적이다. 총선이 끝난 직후에 일제히 가격을 크게 올리면서 그동안 정부의 이런 물가 안정 기조에 숨죽이고만 있던 업체들이 총선 끝나자마자 가격 조정을 현실화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식품업계도 입장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재료 값이 너무 올라서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동안 총선 전에 찍어 누르기 식으로 이거를 임시방편으로 해왔지만 이거 지금은 터져 나온다.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중동 지역 정세까지 더 불안해지면 그 환율도 그렇고 고유가 상황이 지속이 된다면 식용유, 밀가루, 설탕 이런 것들이 오르면 이걸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식재료 생산하는 종합식품 업체 중심으로 추가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 중론입니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근데 이 발언이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어제 국무회의 먼저 이 발언을 보면 네. 내용이 이렇습니다.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올바른 국정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들어냈는데 모자랐다. 그러니까 뭐 노력을 했고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했다. 올바른 방향이었지만 국민들에게 전달이 좀 미흡했다 정도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정책과 현장의 시차 이런 표현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최선을 다해서 정책을 짰지만 이게 또 국민들 실생활에 반영되는 데는 오래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은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네. 같고 또 그럼 시차를 좁히도록 맞춤형 정책 추진에 힘을 쏟겠다. 이 발언은 결국에는 그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쇄신 방향은 구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았고요. 또 뇌관이 되는 최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한 의혹을 해소할 방안은 빠져 있었습니다. 사실 총선 끝나고 이제 대통령이 등장을 할 때는 여소야대 전국에서 3년은 어떤 그림을 그릴 건지 네. 또 야당과의 협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거를 듣고 싶었을 텐데 그걸 듣지 못했다는 거죠. 또 기자회견이 아닌 국무회의 방식이고 정작 사과가 없다는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윤 대통령이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 참모진 회의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전합니다. 그러면 근데 그 전에 이제 국무회의 공개 국무회의에서 이제 모두 발언해서 사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항변을 했었거든요. 이거는 직접 국민을 대면하는 게 아니라 참모진들에게 좀 더 전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서 언급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후에 4시간여 만에 이제 참모진 앞에서 그걸 비공개로 국민에게 사과를 했다. 정작 국민들은 볼 수 없는 사과였다. 이렇게 되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과 이 참모진 회의 비공개 사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죠. 예, 뭐 오늘자 신문들 쭉 봐도 보수 언론들까지도 정말 일제히 비판 논조에 사설을 실었고요.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가장 나쁜 사과, 잘못을 인정할 용기가 없는 거다. 처절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 매체가 어떤 국민의힘 의원하고 익명으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치자. 그런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다. 이런 것 아니냐. 이거는 가장 나쁜 사과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여당 네. 의원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와 친윤계 일부 의원들은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선거 패배의 원인을 잘 찾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건데요. 권성동 의원은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을 잘 찾으셨고 앞으로 겸손한 자세로 국민 뜻을 받들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다. 국민 뜻이 어디 있는지 잘 살펴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대통령실에서는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가능성을 좀 살짝 열어두는 기류가 읽힌다고요. 네, 자당 내에서도 이렇게 좀 불만의 목소리가 감지가 되고 어쨌든 간 국정 후반기를 여소야대 국면에서 보내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타개할지 그 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는 건데요. 앞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번에 밝힌 게 누굴 만나느냐 하는 건 모두 다 열려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정부하고 야당 관계가 그 전에 2년 동안의 관계처럼 있으면 뭐 해소하기가 어렵다는 거, 또 윤 대통령에게도 어떤 국정 성과를 위해서 야당과의 협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대통령실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이제 뭐 바로 추진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실무진들 간의 뭐 준비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인선을 꾸릴 고민을 시작한 것 같긴 한데요. 좀처럼 쉽지 않은 모습이에요. 네, 사실 오늘 아침에 좀 발칵 뒤집혔었어요. 네. 이 대통령실 관계자가 그 박영선 전 장관을 후임 국무총리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비서실장으로, 김종민 새로운 미래 공동대표를 정무특임장관으로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힌 내용이 그대로 보도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박영선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4선 의원이었고 문재인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했고, 양정철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삼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민주당에서 뭐 네. 역할을 하면서 민주연구원 원장을 지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는 뭐 이게 기괴한 조합이 아니냐 이런 신랄한 비판이 나왔어요. 어쨌든 크게 술렁이자 대통령실은 검토한 적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황당하다. 대통령 의중이 전혀 아닌 걸로 안다 이렇게 전면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오보였는지 아니면 사실상 대통령실 고위급은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 반응이 나빠서 접은 건지 이거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고요. 여권에서도 그러니까 그저 추측을 하고 있는 게 이게 누군가가 상상을 흘린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할 정도로 좀 혼란이 있었는데요. 또 이런 일도 있었어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이 원 전 장관에게 정무수석 자리를 제안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려왔는데 원 전 장관이 거절 의사를 표했다고 하고, 그럼 이걸 두고 또 이게 벌써 뭐 레임덕의 신호가 아니겠느냐 이렇게까지 좀 평가하는 시선도 존재합니다. 네, 여야는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네, 이 법제사법위원회라는 곳이 항상 그렇습니다. 옥상옥이라고 부를 정도인데 왜 그러냐면 국회 상임위라는 게 하나하나 이게 18개 있는데 다 각자 법안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법사위는 같은 상임위 중에 하나인데도 다른 상임위에서 가져온 법안들을 본회의로 넘기기 전에 여기를 꼭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른 상임위 위에 있는 셈이죠. 그래서 항상 법사위원장을 어디 쪽에서 맡아가느냐 이게 쟁점이 되는데 이번 국회 후반기 2년은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았으니 민주당 내에서 다음 법사위원장 가져와야 되고 국회의장도 가져와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의장 자리를 내놓든 법사위원장 내놓든 하나만 차지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야 서로가 그동안 법사위원장을 상대방한테 내줬을 때 좀 패착이 됐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 일각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뭐 역풍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당장 직전인 21대 국회 때에도 이 법사위 쟁탈전으로 지각 개원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또 개원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애청자 여러분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는 시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의 취지를 100% 살려서 내가 알고 있는 좋은 정보를 누군가에게 알려주고 싶거나 이 나만 아는 정보를 뽐내고 싶은 분들의 문자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0232님, 부연 자동차 라이트 청소할 때 치약을 써보세요. 정말 좋습니다 하셨고요. 4207님, 광역버스 기사입니다. 경기도 광역버스 이용할 때 태그리스 페이 앱을 이용하면 한 번 탈 때마다 300원 할인됩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좋은 정보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작은 정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정보들 계속해서 나눔 부탁드려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40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오후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천 분기점 부근 1, 2차로가 작업으로 차단돼 북구미 하이패스를 나오면서부터 작동교 쪽으로 7km 구간 서 있다시피 한 정체가 이어지고요. 반대 부산 쪽 수원 부근으로 사고의 영향이 남아서 뒤로 죽전부터 정체가 굳어졌습니다. 이후로는 대전터널을 앞둔 1차로와 황간터널 부근 2, 3차로의 작업으로 부근 서행하고요.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만남의 휴게소에서 산곡 분기점 부근과 호법에서 모가 사이 정체도 꾸준합니다. 또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경기권으로 나가는 길목인 강상 2터널 2차로의 작업 여파 뒤로 크게 봤습니다. 서울시내는 오전 내내 있었던 한강대교 위의 시위 상황이 정리되면서 간선도로 강 동쪽 이동 한결 수월해졌는데요. 다만 잠실 쪽 올림픽대로는 한강철교 바로 아래 2차로의 추돌사고로 뒤로 여의 하류부터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IT연구소, 오늘은 수요일에 만나볼 텐데요.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오늘은요. 또 빅테크 중에서 구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우리가 뭐 인공지능 하면 원래는 구글이 거의 원조격이잖아요. 우리 2016년에 생각하면 알파고 이럴 때 와 구글 막 그랬는데 솔직히 요즘엔 좀 한 발 밀려 있는 네. 느낌이 들죠. 뭐 맨날 우리가 챗GPT 얘기하고 있고 뭐 클로드 얘기하고 있고 한데 구글이 좀 일을 간 것 같습니다. 예, 구글 클라우드라는 넥스트,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라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네. 지난 9일에 있었던 행사인데 이때 이제 구글이 쉽게 말해서 숨겨둔 비기를 한 방에 다 공개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원래는 구글의 행사는 구글의 여러 행사들이 있는데 보통 제일 많이 주목받았던 게 I/O라고 해서 개발자 행사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클라우드 관련 행사인데 이 행사가 오히려 좀 이번엔 더 임팩트가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됐었던 좀 다양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행사가 주목받은 건 생성형 AI 때문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생성형 AI를 하려면 솔직히 클라우드가 없어서는 안 돼요, 거의. 왜냐하면은 수많은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서비스들을 연결해야 되고 이럴 때 필요한 게 클라우드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클라우드 쪽에서 구글은 지금 3등을 하고 있어요. 1등이 이제 AWS 아마존이고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애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3등인 구글 클라우드가 조금 이렇게 점유율을 올려야 되는데 네. 지금 이 챗GPT 만든 오픈 AI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2등이 계속 점유율이 조금씩 올라가요. 그리고 1등이었던 아마존은 조금 떨어지고 있으니까 3등은 오히려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야, 우리도 이 클라우드에서 뭐 제대로 우리가 언어 모델과 붙이면 이것저것 할 수 있어라는 걸 보여준 건데요. 이번 구글의 그 전략을 좀 한마디로 표현하면 우리 것만 쓰지 않겠다. 예전에는 구글이 구글 자체 기술에 되게 집착을 하고 집중을 했거든요. 이제 우리 거 말고도 다른 것들도 우리 클라우드 안에서 다 쓰게 해줄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도 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GPU나 CPU 같은 건 남의 것도 쓰고 우리 것도 쓸 건데 우리도 새로운 거 만들었으니까 좀 관심 있는 분들은 우리 것도 써주세요. 약간 그런 것들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클라우드라는 게 결국엔 공간이니까 그 공간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회사들 것도 다 연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번에 좀 포인트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또 언어 모델을 쓸 수 있는 구글의 AI 제미나이도 새로운 버전을 선보였다고 하던데요. 네. 앞으로는 뭐 AI 비서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챗GPT 그냥 대화하고 재밌네 수준으로 쓰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서 궁극적으로 얘가 뭘 할 수 있지?라고 이제 생각한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제 1990년도부터 계속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이제 창업자가 얘기했었던 게 궁극적으로 컴퓨터가 똑똑해지면
AI 에이전트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이제 AI란 말을 하고 에이전트의 시대. 에이전트가 쉽게 말하면 우리 영화에서 자비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아이언맨이 뭐 해달라고 하면 저것도 해주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도 주고 또 논의하면 논의도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맞춤으로 만들 수 있는 서비스. 이게 이른바 이제 AI 비서를 맞춤 서비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이번에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포인트는 지금까지의 언어 모델은 그냥 재미 삼아서 쓰거나 네. 개인이 좀 개인적으로 썼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기업 기반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 그 회사에 맞게 혹은 그 회사의 비즈니스에 맞게 이런 AI들을 튜닝하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이번에 구글이 얘기한 거고요. 거기서 구글이 잘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거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글자 말고도 구글은 유튜브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미지 데이터나 영상 데이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이미지도 이해하고 영상도 이해해서 그 이해한 걸 기반으로 우리한테 비서처럼 뭔가 얘기를 해주는 이런 서비스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비서라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이제 AI 비서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럼 스스로 만들려면 일단은 이게 어려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얘기한 것 중에 제일 주목할 만한 게 컴퓨터 언어 그러니까 코딩 프로그래밍 없이 그냥 우리가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음성을 쓰는 뭐 AI 비서가 있다. 그럼 이걸 갖고 오고 뭐 나는 여기다 영상을 붙일 거야. 그럼 영상을 붙이고 이런 식으로 딱딱딱 붙인 다음에 뒤에는 그럼 이거를 우리 회사랑 연결하는 이런 연결 코드들을 써주면 이게 들어간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얘가 고객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헛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언어 모델은 헛소리를 되게 잘하거든요. 왜냐면 확률상으로 얘가 있는 데이터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환각 현상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할루시네이션을 최대한 이 기업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잡았다. 그래서 헛소리는 안 하고 그러면서도 코딩이나 복잡한 프로그래밍 없이도 블록처럼 맞출 수 있으니 이 블록을 갖고 니네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만들어봐라. 라고 하는 게 이번에 AI 비서를 맞춤형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잘 네. 와닿진 않아요. 그렇죠. 실제로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딱 하나 와닿게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예를 들면 아나운서께서도 그러겠지만 만약에 TV를 보고 있거나 유튜브를 보고 있다가 영상의 내용보다 더 가끔씩 들어오는 게 저 아티스트 옷 이쁘다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보통 뭐 드라마 여주인공의 네네, 그렇죠. 뭐 액세서리가 이쁘다던가 그렇죠. 옷이 예쁘다던가 맞아요. 그럴 때 실제로 있죠. 맞아요. 그럼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네. 그리고 또 지나가면 까먹잖아요. 이번에 어떤 걸 보여준 거냐면 한 사람이 유튜브에서 콘서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콘서트 음악보다는 뒤에서 피아노 치시는 분의 체크무늬 셔츠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갖고 특정 온라인 쇼핑몰에 들어갔더니 이 쇼핑몰에 뭐든지 물어보세요라는 채팅창이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람이 이렇게 쓴 겁니다. 내가 그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 어딘가에서 이 옷 입고 피아노 치는 사람이 나왔는데 그 피아노 치는 사람이 입고 있던 체크무늬 셔츠가 예뻤거든? 나 혹시 그거 살 수 있니? 그거 내가 어디서 살 수 있고 비슷한 거 이제 찾아줘. 라고 하면서 유튜브 링크만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언어 모델 AI가 뭘 해주냐면 자기가 유튜브를 저 대신 봐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보다가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이거구나 라고 하면서 화면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신 게 이거죠. 그리고 이렇게 됐으면 예를 들면 이 체크무늬 있는 옷을 우리가 최대한 비슷한 옷이 우리 쇼핑몰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4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랑 비슷한 거냐면 우리가 미용실 갈 때 연예인 사진 들고 가서 이렇게 비슷하게 잘라주세요 이러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근데 뭐 그렇게 자르더라도 우리 얼굴이 연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네. 어쨌든 옷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옷을 우리가 사진 들고 가는 비슷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비슷한 옷을 찾아줘요. 그럼 그 다음에 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쇼핑몰에서 주문을 딱 누르게 되면 2가지 타입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이니까 땅이 넓잖아요. 네. 배송 받으시려면 4일이 걸리는데 직접 매장에 픽업 가시면 바로 살 수 있어요라는 게 나와요. 그럼 이제 사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고 싶어서 저 살래요라고 해서 사이즈를 골라서 이제 딱 결제를 누르려고 하니까 갑자기 얘가 전화번호가 딱 뜨면서 그런데 이게 진짜 매장에 있는지 전화를 해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라고 떠요. 그럼 이제 사람이 전화를 걸겠죠. 근데 전화를 누가 받을까요? 누가 받아요? AI가 받습니다. 받아요? 네. AI가 전화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가 쇼핑몰 AI인데요. 혹시 지금 통화하는 사람이 김덕진 님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가 이 데이터에서 이제 결제를 하고 분석을 하니까. 했기 때문에 그럼 제가 맞습니다라고 하면 얘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 살라고 오셨죠? 라고 하면서 이거를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거 살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네, 살 거예요라고 하면 얘가 또 뭐까지 하냐면 그런데 제가 봤더니 쇼핑몰에 20% 할인 쿠폰이 있던데 그거 써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상태에서 제가 쓸래요 이러잖아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얘가 20% 할인 쿠폰을 쓰셨군요. 쓰시는 김에 이 옷하고 어울릴 만한 거 제가 2개를 추천해 드릴 테니까 장화 이게 부츠랑 바지도 요것도 사실래요? 라고 이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화면에는 또 그 상품을 띄워주는 겁니다. 이게 통화를 하면서 화면으로도 나오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제가 구매할래요? 라고 하면 그걸 패키지로 더 구매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서 찾아오면 되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와. 이해가 되시죠 이제? 네. 네. 완전 이해가 되는데 너무 세상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우리 예전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드라마에서 어떤 연예인이 입은 옷이 예뻤다 하면 보통 이제 지식인 같은 데다 물어보고 집단 지성으로 사람들의 힘으로 그걸 찾아내는 그쵸. 거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젠 그걸 다 AI가 네. 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나만의 비서가 된다는 게 바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또 구글이 네. 새로운 서버 CPU를 내놨다는 네. 얘기도 있던데요.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보통 AI가 공부를 하려면 컴퓨터가 필요하잖아요. 그 큰 클라우드 컴퓨터가 필요한데 여러분들 GPU라고 해서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러니까 AI를 학습시키는 녀석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컴퓨터를 움직이려면 컴퓨터의 뇌인 CPU가 들어가는 컴퓨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서버 컴퓨터를 거의 다 인텔이 다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구글에서 야, 그 머리에 있는 서버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구글이 직접 네. ARM이라는 회사랑 같이 해서 우리 이제 인텔 CPU 안 쓰고 우리가 만든 CPU 쓸 거야 라고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차피 이거는 AI 학습용이기 때문에 원래 있는 두뇌는 컴퓨터 여러 기능을 위한 거잖아. 이거는 이거에만 최적화시킨 거라 속도가 우리가 되게 빨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솔루션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다양한 데 넣을 거니까 우리 거 좀 써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물론 이제 인텔 것도 쓸 거지만 우리 것도 잘 나왔으니 우리 것도 봐주세요 라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한 거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는 CPU 회사에 더 이상 이제 딱 잡혀 있지 않겠다. 애플도 최근에 보면 애플에 들어가는 노트북에 있는 CPU를 애플에서 직접 만들거든요. 그런 형태의 변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같은 날 인텔도 반도체 칩을 내놨다는데요. 우리가 흥미롭게 볼 지점이 있다면서요? 네, 이게 참 맞불 작전인지 모르겠는데 구글이 발표한 날 인텔도 똑같이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인텔은 더 똑똑한 칩을 내놨다라고 하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텔은 이 CPU 쪽이 아니라 아까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잡고 있는 네. AI 공부시키는 시장 있잖아요. 실은 그쪽을 또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엔비디아의 손에 있을 수 없다. 우리가 만들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들이 그럼 고객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서 실은 우리가 이 회사랑 협력하고 있어라고 하고 딱 나타난 게 갑자기 네이버가 등장을 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왜냐면 제가 이제 보신 그 네이버의 그 전체 하정우 센터장님이 저도 이제 지인처럼 몇 번 뵈는 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볼 땐 그냥 그렇구나.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하는 인텔 행사에 두둥 등장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막 영어로 네이버와 인텔의 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와, 저분이 저렇게 멋있는 분이었구나. 약간 개인적인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인텔이 칩을 만들어도 누군가 써주고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네이버랑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하고 있고 최신 모델이 나오면 더 그것도 할 거다. 그래서 네이버와 인텔 간의 협업을 계속 키울 거다라고 하는 걸 아주 좀 멋지게 발표를 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는 그 판을 깨기 위해서 네. 다양한 빅테크 기업들의 이 합종 연횡이 시작되는 것 같은데요. 네. 네이버는 최근 또 삼성전자와 AI 반도체 공동 개발에 착수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걸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메모리 말고 앞서서 말씀드린 이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그 시장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장에 들어가려고 해도 그것도 써주는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가까우면서 친할 수 있는 게 우리나라 회사니까 네이버랑 이 삼성전자가 같이 마하원이라는 AI 출원 반도체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럼 결국 이걸 만들면 또 소비자가 네이버가 될 거니까 그 안에서 우리만의 특화된 서비스, 언제까지 엔비디아에 줄 서서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과연 이 엔비디아의 독주 체제를 다른 기업들이 깰 수 있을 거냐, 아니면 엔비디아가 코웃음을 치면서 이제 시작해서 어떡하려고 우리는 더 성능을 올리는데 라고 하는 게 될지, 이걸 좀 지켜보시면 관련 주가나 주식 내용들도 좀 같이 분석하실 때 조금 좋은 관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시간 할 때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자리에 얼마나 앉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AI가 조만간 네.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닐까. 네, IT 연구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덕진 IT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올게요. 의료개혁은 국민 누구나 제때 제대로 치료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지난 27년간 우리나라는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351명을 줄였습니다.
그 결과 내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의료 분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응급실을 헤매다 사망한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입니다. 정부는 의사 증원뿐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진료에 더 보상하고 지역 의료를 살리는 데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정부도 힘껏 달려가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속담에 굳은 땅에 물이 괜다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헤프게 쓰지 않고 아끼는 사람만이 재산을 모으게 됨을 비유하기도 하고요.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굳게 먹고 해야 좋은 결과를 얻게 됨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와 비슷한 속담으로는 단단한 땅에 물이 괜다 같은 것도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굳다는 누르는 자국이 나지 아니할 만큼 단단하다란 뜻의 형용사인데요. 굳은 땅, 굳은 살 같은 표현으로 쓸 수 있습니다. 또 이 형용사를 굳은 결심, 굳은 약속처럼 쓰면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고유어 표현 중에 굳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 음절을 구 밑에 디귿 받침을 쓰고요. 두 번째 음절은 쌍지읒을 쓰는데요. 이 굳자란 표현 역시 형사 굳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굳다는 재물을 아끼고 지키는 성질이 있다란 뜻이고요. 그는 사람됨이 굳고 인색해서 남에게 함부로 돈을 빌려주는 법이 없었다. 이렇게 사용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굳자는 돈이나 재물 따위를 쓰는데 몹시 인색한 사람을 말하고요. 구두쇠와 같은 뜻입니다. 참고로 굳자란 단어에는 누가 가지게 될 것인가 정해져 있는 물건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이를 굳은 자 또는 굳자배기라고도 합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하늘은 맑은데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가 무척 탁합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모두 나쁨 단계까지 올라 있고 특히 강원도와 남부지방, 제주도는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보이며 미세먼지 특보도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또 강원 영동과 경북 지역에는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도 계속 발령 중입니다. 황사는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니까요. 황사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창문을 잘 닫아두시고요. 외출하실 때에는 황사 차단 기능이 있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7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 23도, 부산, 강릉 21도, 대전, 광주 24도, 대구 25도 등이 예상되고 평년 기온을 1도에서 4도 정도 웃돌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내일 오후에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에는 한때 비가 조금 오겠고요.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모레는 대구가 27도까지 오르는 등 기온이 조금씩 더 오르며 낮에는 다소 덥게 느껴지는 곳이 많겠는데요. 아침 저녁은 쌀쌀해서 큰 일교차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7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3%로 내다보며 지난 1월 전망치를 유지했습니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지난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높은 3.2%로 예상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련해 시장 펀더멘털을 고려할 때 최근의 변동성은 다소 과도하게 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환율 변동성이 계속될 경우 시장 안정화 조치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렇게 할 충분한 수단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당 원로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당 수습 방안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수렴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밝힌 대국민 메시지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도 진정성이 잘 전달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선거 때 약속한 민생회복 지원금을 포함한 민생회복 긴급조치를 제안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경제와 민생이 총체적 위기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제때 내어주지 않아 발생한 전세 보증 사고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터진 보증 사고액은 1조 4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80% 많은 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중장년층의 노후 자금을 노리는 코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여기에다가 반감기, 그리고 이더리움 ETF 승인 기대감까지 나오면서 가상자산의 호재들이 여러 가지 밀려오고 있는데요. 단기간에 급격하게 그래서 오르다 보니까 없던 관심도 생기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옆에서 누가 얼마나 수익을 봤대 하면 솔깃하게 되는데, 문제는 가상자산 시장이 하락을 보이면서 관련된 범죄도 1년 새 엄청 늘었습니다. 무려 2배 이상 급증했고요. 범죄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 사기 유형도 다양해지고 새로운 유형의 범죄도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더 큰 문제는 요즘 코인 투자 설명회가 여러 곳에서 생기는데 현장에는 젊은 세대보다 50대 이상이 훨씬 많이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상자산 투자 사기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신고 건수만 봐도 50대 이상의 신고 건수가 전체 신고 중에서 3분의 1건이 중장년층이었습니다. 대책이 필요해 보이겠죠. 네, 그러게요. 그래서 안 그러면은 더 큰 문제가 발생할 듯한데요.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생길 예정이긴 합니다. 앞서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올해 7월에 시행이 되는데요. 이걸로는 역부족이다라고 해서 가상자산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아예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가상자산법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라는 지적이고요. 투명하고 또 안전한 투자 환경이 마련돼서 큰 피해 보시는 분들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금융사 직원이 고객 돈에 손을 댄 사건이 또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충북의 한 농협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더 분노를 사는 이유는 피해 고객이 고령의 청각 장애인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17일 하루에만 600만 원씩 총 3차례에 걸쳐서 1,800만 원의 예금이 인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후 거의 매달 돈이 빠져나갔고요. 그렇게 지난 2월까지만 인출된 액수가 1억 원 가량입니다. 네. 계좌의 주인 말씀드렸듯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80대 A씨였습니다. 은행에서 1년짜리 정기 예금을 가입한 날부터 무단 인출이 시작이 됐습니다. 주로 다른 지역의 농협의 현금 인출기에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거나 현금을 빼내는 수법을 사용을 하게 됐는데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고객의 비밀번호를 알아야지만 가능한 수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피해자가 청각장애인이었기 때문에 예금 가입 과정에서 계좌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는 대신에 직원에게 말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20대 직원을 현재 횡령, 혐의 등으로 입건, 무단 인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18년 전 이 전북대 학생이 실종되는 사건이 있었죠. 네, 실종자 가족들이 최근 경찰 수사 담당자와 책임자를 잇따라 고소하고 나섰다고요. 전북대 수의대 여대생 실종 사건으로 불렸던 이 사건은 당시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자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기도 한데요. 이 사건이 재소환되고 있습니다. 18년 전 실종된 딸을 찾기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외침 때문입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에 다니던 29살 이윤희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됐던 건 2006년 6월 6일 새벽이었습니다. 자취방 인근 술집에서 종각 모임을 하고 자취방으로 귀가한 뒤에 실종이 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당시에 이 씨가 6일 오전 2시 59분쯤 1시간가량 컴퓨터로 검색창에 112 그리고 성추행이라는 단어를 한 3분가량 검색을 했고요. 컴퓨터는 오전 4시 21분에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 씨의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이윤희 씨가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던 친구들이 8일 날 이 씨의 원룸을 찾아갔고 현관문이 굳게 닫혀 있어서 친구들은 경찰 그리고 119 구조대를 불러서 현관문을 강제로 열고 방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 봤더니 이 씨가 키우던 애완견뿐이었고 방은 지저분해져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경찰 지구대 직원의 허락을 받고 방을 깨끗이 치웠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친구들이 방 안을 청소한 것이 수사에는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줬고요. 경찰이 초기 증거 확보에 실패하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이 씨의 실종을 둘러싸고 새로운 의혹들이 불거진 건 그래서 2019년입니다. 당시에 경찰 책임자를 수사해달라고 이 씨 가족들이 고소장을 제출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전북 경찰청장 그리고 전주 덕진의 경찰서장이 실종을 둘러싼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이윤희 씨의 아버지는 오직 아는 것은 경찰인데 경찰조차도 입을 딱 다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가족들은 경찰이 사건 현장인 이 씨의 자취방을 보존하지 않았고 대학 동기들이 청소하도록 방치의 증거를 훼손하는 등 부실 수사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앞서서 전해드렸듯이 그리고 이 씨가 실종된 쯤 사용한 컴퓨터 기록이 또 삭제가 됐습니다. 이 또한 의문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윤희 씨 아버지는 2차례에 걸쳐서 수사 기록을 경찰에 요청을 했는데 2차례 전부 다 절대로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들은 앞서서 2월에도 당시 경찰 수사 담당자를 검찰에 고소를 했지만 사건은 결국 경찰로 넘어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도 사라졌고 하지만 백발이 된 아버지의 절규에 사건이 다시 소환이 된 겁니다. 16일 기자들 앞에 아버지는 섰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딸을 기다릴 기력조차 없는 노인이지만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딸을 찾기 위한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미제 수사팀원들은 수사 자료 재검토와 더불어서 당시 수사를 한 경찰들을 대상으로 사건에 대한 확인 작업도 더욱더 꼼꼼하게 나설 예정입니다.
네, 다음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갑질에 시달린다는 보도는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군산의 한 아파트에선 갑질이 아니라 경비원 처우 개선에 나서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군산의 한 아파트 경비원에서는요. 경비원 해고의 근거가 됐던 3개월 수습기간 조항이 올해부터는 아예 사라지게 됐습니다. 단기 계약이 아닌 1년 단위 계약을 맺기로 하면서 고용이 한층 더 안정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들도 훨씬 더 안정적인 걸 느낀다고 합니다. 24시간 근무하는 경비원들을 위해서 경비실도 탈바꿈합니다. 경비실 가보시면 추운 곳도 많고 시설도 부족한데요. 이 아파트의 주민들은 십시일반 모은 관리비로 오래된 냉방기를 바꿨고요. 그리고 지자체 예산 500만 원을 받아서 돌침대와 난로를 드렸습니다. 이 노후화된 냉장고는 물론이고 정수기, 전자레인지까지 모두 다 새 것으로 교체를 했는데요. 전북에서 주민들과 경비원이 상생 협약을 맺은 아파트는 모두 59곳입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상생 협약 아파트 100곳에 경비원 휴게시설 개선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경비원 인권 보호에 나서는 상생 협약 아파트가 또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뉴스 또 보겠습니다. 택시기사의 기지 덕에 이 보이스피싱 수거책이 붙잡혔다고요? 택시기사와 한 승객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수십여 분 뒤에 택시는 홍천 휴게소에 머물게 됩니다. 잠시 뒤에. 택시기사는 승객을 태웠는데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112에 신고를 하죠. 택시기사는 혼자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다시 와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커피 마시면서 손님께 함께 커피를 드리고 안심시키면서 계속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택시에 탄 승객은 대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고 60대 남성에게 3,500만 원을 받으려고 했던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 이 수거책은 돈을 건네받기로 한 현장에 나타나지 않은 채 택시를 타고 춘천으로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택시기사가 신고를 한 뒤에 고속도로 암행 차량이 택시를 따라 붙었고 수거책은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경찰에 긴급 체포가 된 겁니다. 수거책은 택시에서 내린 뒤 한 20분 정도 걸어와서 이 건물 화장실에서 잡히게 됐는데요. 택시기사가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건 사실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1월에도 홍천에 가서 돈을 줘야 한다라는 승객의 말을 듣고 112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수거책의 옷차림 그리고 언행을 유심히 살펴보고는 유사범죄에 연루된 걸 눈치를 챘다고 합니다. 그때도 비싼 택시를 버리고 홍천까지 가냐고 하면서 편하게 거기 은행에서 보내면 되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돈을 꼭 현찰로 가지고 오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눈치챘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기 미수 혐의로 20대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조사하는 한편 택시기사 포상 또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들이 순환을 당하고 있다 이런 제보들이 계속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고요? 건구스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뭐예요 그게? 이게 건국대의 건과 거위의 구스를 합친 건국대 구스, 건구스인데요. 평소 시민들에게도 굉장히 사랑받는 구스입니다. 당시 한 부위만 그런데 계속해서 폭행을 당하던 건구스가 당황한 듯한 반격을 시도했지만 한 남성의 힘에 밀리면서 계속해서 폭행을 당해 머리가 바닥에 닿고 또 폭행을 끊임없이 당하면서 상처를 입힙니다. 결국 건구스는 머리에 상해를 심하게 입어서 출혈까지 발생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경기도 안양시 삼성천에도 오리 가족이 돌팔매질을 당해서 실명 위기에 처하는 일 또한 있었습니다. 염증에서 다리가 퉁퉁 부어서 제대로 서지 못하는 모습 또한 공개가 돼서 누리꾼들이 공분을 샀는데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 또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주말 중국 베이징에서 하프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이 대회에 출전한 외국 선수들이 중국 선수에게 우승을 양보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돼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베이징 하프 마라톤 대회가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렸는데요. 2023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중국 허재 선수가
1시간 3분 44초의 기록으로 우승을 하게 됩니다. 허재 선수가 하프 마라톤에 출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거든요. 근데 중국 반체제 인사 레잉이 자신의 X 계정에 그 이후에 이런 글을 올립니다. 리 선생님은 니 선생님이 아니다에 올린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논란이 되기 시작한데요. 우선 앞서서 달리던 케냐 선수들이 결승전을 앞두고 허재 선수를 돌아보더니 속도를 조금씩 늦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한 선수는 먼저 가라는 듯 허재 선수에게 손짓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수 세 분은 나란히 허재 선수보다도 딱 1초 뒤에 도착해서 공동 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영상을 보면 외국인 선수들은 경쟁하고 싶어하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이걸 본 누리꾼들도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보면 허재에 대한 비판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허재 커리어에서 부끄러운 타이틀이다. 여기에 1000개 이상의 좋아요가 달리면서 많은 공감이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이렇게 유명한 대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스포츠맨십을 땅에 떨어뜨리는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베이징 당국은 미국 MBC 뉴스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은 이번 사안의 결과 제대로 조사를 해보고 즉시 대중들에게 공개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결국 그 진실은 밝혀지게 됐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는데 결승전을 앞두고 속도를 낮춘 케냐 선수 중 윌리 응난가트라는 선수가 있었는데요. 당시 앞서서 허재가 친구라서 우승을 하게 했다라고 말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BBC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고용된 사람들이었다라고 실토를 했습니다. 네, 하프타임 뉴스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내가 알고 있는 중요한 정보 나누기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요. 2919님께서 국수 삶고 난 후 그 물로 기름기 많은 냄비나 후라이팬을 세척하면 깨끗하게 기름기가 제거됩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2474님 맛있는 아내표 점심을 먹고 있는데요. 오늘 반찬 중 제철인 두릅 장아찌와 곰치 장아찌가 아주 일품이네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아내표 장아찌엔 늘 다시마 몇 조각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모두 활용해보세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1918님 02로 시작되는 청취율 조사 전화가 걸려오면 세상의 모든 정보 듣고 있다고 얘기해주면 됩니다. 라고 또 고맙게 저 대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홍삼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사실 요즘에 이제 최근에 직원들의 사기 진작하고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 유연 근무제 도입하려고 하거나 도입하려는 기업들이 많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지난 주에 끝났지만 총선 때도 이 유연 근무제에 대한 공약들이 많이 나왔어요. 또 더더군다나 이제 정부에서는 세제 혜택 주겠다 기업들에 도입하는 기업들에게 주는 건데요. 사실 이 유연 근무제가 도입되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하는 일가전 양립이 가능하고 저출산의 근본적인 대책이 그 마련으로 되지 네.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은데요. 근데 또 그 이면에는 노동 현장에서는 사실 있으나 마나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면 사실 이게 임금 노동자의 전체의 15.6%만 유연 근무제 하고 있다고 답해서요. 그런 다음에 임금 노동자는 약 47%가 원하고 있는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현행 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연근무제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고요. 우리 근로자분들, 회사원분들이 어떤 점 챙겨봐야 하는지 그런 것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유연 근무제는 근로 시간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네. 일단 현행 법에선 근로 시간이 어떻게 규정돼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항상 이제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모든 게 근로 시간은 아니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이라는 휴게를 네. 의무적으로 부여하게 돼 있고 이 휴게 시간을 제외한 게 실근로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근로 시간은 이름으로써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그러니까 그 어떤 사용자의 나의 노동력을 처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지휘 감독이 명시적인 걸 수도 있고 묵시적인 것들 너무 많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이게 기본 근로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없습니다만은 연장 근로에 대한 부분에 근로 시간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논란이 많아서 이거는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건 아니고 사용자의 지시 여부나 업무 수행 참여도 그다음에 수행이나 참여한 경우에 불이익 정도 여부 등을 따져서 사례별로 판단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요. 주말에 또 워크숍 가게 됐다면서 불만을 표출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워크숍이나 교육 같은 거는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의무적으로 강제하거나 직무와 관련돼 있는 교육 시간은 당연히 근로 시간으로 봐서 임금이 책정돼야 되겠죠. 네. 그런 반면에 우리가 근로자의 본인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개인적 목적은 해당되지 않을 거고요. 노동부에서 이제 행정 해석을 내놨는데 여기에서는 워크숍이 친목 도모나 직원 간 탄압을 위한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유권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 코너에서는 유연 근로제 관련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회사 내 근태관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나 유연 근무제와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해결책 제시해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사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구분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분도 그렇지만 유통업에 계신 분들, 서비스업 종사자분들이 특히 그런데요. 이게 뭐 분쟁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받으면 그간 받지 못한 추가 수당을 받을 수도 있고 만약에 퇴직하셨다고 하면 그 퇴직금의 영향도 있어서 더 증가하게 되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 근로시간이 이런 경우에는 뭐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지 않고요. 네. 뭐 사용자의 지시 여부, 그다음에 뭐 거부한 경우에 불이익, 그다음에 뭐 시간 장소의 제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서 판단하라고 안내 나온 시간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딱 이렇게 세 가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구속성, 강제성, 어떤 제재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근로시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제가 이 질문 또 이어서 드리려고 했는데 0184님이 문자로 물어봐 주셨네요. 근무 시간 중에 흡연 시간은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나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사실 비흡연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는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거는 두 가지 경우 나눠서 봐야 될 거예요. 법적인 것과 그 아닌 우리 조직 생활에 관한 부분으로 나눠서 봐야 될 텐데요. 네. 어쨌든 이건 법적으로 먼저 근로시간이라고 하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있는 대기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흡연 시간이 만약에 자유롭게 갔다 오는 휴게 시간의 성격이 짙다고 하면 이거는 휴게 시간일 테죠. 네. 근데 이게 조직 생활이라고 보면 항상 이 불만이 나오는 거는 이 흡연자들의 흡연 횟수나 시간이 너무나 길다는 거예요. 이 비례적으로 봤을 때 비흡연자들이 피해를 느끼는 만큼의 그런 시간일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럴 때는 뭐 비례적으로 암묵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정해놓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싶습니다. 네. 그럼 이제 유연 근무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네, 유연 근무제는 사실 너무나 좋은 제도죠. 회사와 직원이 근로 시간이나 근무 장소를 선택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과 생활이 조화롭게 하고 인력의 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그 종류가 우리 많이들 알고 계시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량 근무제, 원격 근무제, 재택 근무제로 크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유연 근무제를 도입한 한 대기업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면서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이 대기업이 사실 뭐 얼마 전에는 되게 좋은 기업으로 알려졌어요. 어떤 기업이냐면 직원 복지를 위해서 롯데월드를 통째로 빌려서 그 하루를 알아요. 다 저 했다는 들었어요. 기업인데, 네. 근데 이게 이번에는 이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는데 이번 주 월요일인 15일부터 유연 근무제 도입하면서 대신에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까지 이제 발표했는데 이 모니터링 방식이라는 게 직원들이 이용하는 모니터, 컴퓨터에 있는 모니터가 20분 동안 마우스의 움직임이 없으면 시스템에 기록되고 그 시스템에 기록이 되면 그 사유를 입력하도록 돼야 된다는 데에서 이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PC 근무 여부로 판단하는 게 이제 불합리하다고 했는 건데요. 그래서 회사의 입장은 역시나 업무 시간 명확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했지만은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에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노무사님은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건 사실 이제 너무 과도한 자율성의 침해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우리 회사원들은 너무나 다른 우리 개인 사업자들이나 처음엔 개인적인 자율성이 뭐 무한대로 누릴 수는 없겠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되는 영역은 있잖아요. 근데 그 20분인 것조차 용납되지 않고 그 사유를 입력해서 인정을 받아야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준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죠. 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보안을 위해서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했는데 이거를 근태를 감시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괜찮을까요? 사실 이제 이 현실에서는 우려가 이제 현실화되었을 때만 이제 법적 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자면 뭐 그 CCTV 설치할 때 뭐 사업장 화재나 도난 방지 목적으로 동의를 받아놓고 나중에는 우리 노동자의 감시 목적의 촬영 또는 그걸 활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 되거든요. 어쨌든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 되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우려만 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어떤 직원분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렇군요. 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궁금해지는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유연근무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아까 뭐 논란의 중심에 섰던 그 대기업의 같은 경우는 시차 출퇴근제였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은 1일 8시간이라는 걸 고정해 놓고 만약에 출근을 일찍 하면 퇴근도 일찍 하는 그런 게 이제 실차 출퇴근제이고요. 그런 다음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는 뭐 탄력적, 선택적, 그다음에 사업장반 간주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요렇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는 뭐예요? 네, 말 그대로 되게 어느 주에는 일 많이 하고 어떤 주에는 그 적게 하는 되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무량에 따라서 특정 일이나 특정 주의 노동 근로시간을 연장을 했으면 다른 주나 다른 일에는 적게 해서 평균 근로시간을 맞추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거나 성수기나 비수기가 딱 나눠져 있는 기업에는 도입이 굉장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그러면 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주 52시간제와는 별개로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거든요. 52시간제는 주 40시간에다가 연장 근로는 12시간까지밖에 못 한다고 네. 한다고 하면 아까처럼 성수기와 비수기로 나뉘는 사업장은 성수기에도 마치 그 시간을 딱 자르고 나머지 인력들을 추가 고용해야 되고 비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문제가 그렇죠.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정 주의 최장 근로 시간을 늘려줌으로써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또 사업장 밖에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에는 간주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데요. 네. 좀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시는 우리 영업직 분들이나 AS 업무 하시는 분들이나 뭐 출장을 갔을 때가 활용이 되는데요. 그때는 네. 우리가 결국에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거의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자율성을 가지고 그 업무를 해내는데 그 업무를 해내는 시간을 사전에 간주하겠다, 정해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해놓지 않았으면 소정 근로 시간을 보거나 아니면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한 시간으로 근로한국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네. 유연 근무 시간제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근로 시간은 역시나 우리의 근로 조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뭐 근로자 가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아니면 근로자 가반수의 근로자 대표하고 그 서면 합의를 맺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근로자 대표는 누구예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이거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아직 정하신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인 방법으로 선출해서 진행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진행을 하실 때 근로자 대표가 도대체 어떤 권한을 가지고 가느냐까지 알려주셔서 선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출퇴근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 크게 환영받기도 하지만 뭐 일각에서는 업무 시간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의문도 들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이 재택근무 하시면서 서로 간에 그 반목이 좀 생기면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기본 근로 시간을 인정해주고 그걸 넘어서는 연장 근무를 봐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부에서도 그 안내 그러니까 가이드 사항은 어떤 거냐면 사전에 연장 근무 승인 제도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 되겠다.
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최근 한 지자체가 주 4일제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고요. 맞습니다. 우리가 주 4일제라고 하면 결국 일주 7일 중에 3일을 쉬게 된다고 이제 많이들 생각하시게 네. 되는데요. 결국에는 4일은 출근해서 근무하고 하루는 재택근무를 하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러면 제목을 잘못 정했네요. 네. 그래서 제목을 바꿨어요. 주 4일 출근제로 명칭 변경해서 논란을 해소시켰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주 4일제 하더라도 결국에는 근로시간을 유지해야 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일을 8시간, 일주 40시간을 기준으로 두고 했다는 거니까 너무 네. 출근에 방점을 찍으셨던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왜 근로시간 저축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관련 논의는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사실 이 근로시간 제도 개혁하면서 나왔던 건데요. 지금은 뭐 전혀 논의조차 못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건 뭐 쉽듯이 우리가 연장 야간 휴일 근로하게 되면 임금으로 받던가 지금은 거기에 임금 지급에 가름해서 보상 휴가를 받게 되는 건데 네. 그거는 어쨌든 빨리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우리 서로 간의 일정 기간을 정해놓고 저축을 해놓으면 나중에 한 달 단위나 다른 일 있을 때 장기간 쓸 수 있다는 취지로 마련됐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이제 이게 실무에서 활용 가능할까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 시작하면서 논란은 완전하게 중단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은 유연 근무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회사 근태 시스템과 관련해서 부당한 일을 겪고 계시다면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릴게요. 그럼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오죠. 악뮤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네, 문자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노래 나가는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네, 8264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무 시간 이외에 산업 안전 교육 받고 있습니다. 근무 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그럼 시간에 수당이 나오나요?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시간은 근무 시간에 해당되겠고요. 그러면은 만약에 뭐 포괄임금제가 아닌 이상 그 시간에 근무 수당이 발생하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비슷한 문자인 것 같아요. 3779님이 근무 시간이 8시부터 시작인데요. 7시 40분부터 교육받는 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요거는 이제 그 교육이라는 거에서는 동일하지만은 네. 이 정확하게 7시 40분부터 받는 교육의 그 어떤 종류인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교육에 무조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강제성이 있는지, 그 다음에 만약에 이 교육이 빠진다고 하면 어떤 제재가 가해지는지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산업안전보건교육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되는 교육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의 의무성과 어떤 제재성, 강제성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근로시간에 해당되니까 20분에 대한 연장 근무로 책정이 돼야 되겠죠. 네. 네. 7622님 경비원의 경우 근무 초소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하면 근무 연장으로 봐야 하나요? 아닌가요? 이게 근무 초소에서 휴식하실 때의 상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경비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여기에서 이제 대기 시간이라는 걸 얘기를 또 드려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 시간은 근로 시간인데 경비원분들은 그 업무 자체가 감시 감독하는 업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묵시적으로 다 감독이 있다고 보는 건데 어떤 긴장도가 높게 계속 유지하신다고 하시면은 근무의 연장으로 봐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이와는 달리 조금 다른 상황이라고 하면 좀 달리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직원이 상시 10명 이상이고 경비원들이 2명 이상 속해 있다고 하는 기업은 어쨌든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설치가 안 돼 있으면 1,500만 원 과태료거든요. 네. 그러니까 설치 사업장이면서도 휴식을 취하라고 하면 조금 이상한 거니까 그런 거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해요. 네. 네. 5665님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유로 주말 근무를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직원들끼리 알아서 조정하라고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제가 무조건 주말 근무를 해야 하는데요. 이건 문제가 안 되나요? 주말 특근비는 나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뭐 주말 특근비 나오신 거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어쨌든 일주 7일 중에 그 근무 일수는 주휴일이 어디에 정해졌는가 따라서 근무 요일이 다를 수 있거든요. 일단 그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휴일 근로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근무 스케줄을 변경해 주는 거는 사실 회사가 도와주면 굉장히 좋죠.
그렇지만 어떤 회사의 사정이나 이런 거에 맞물려서 직원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두는 상황은 네.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만은 네. 직원의 사기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직원들끼리 바꾸라고 하면 직원들 간에 갈등이 생길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상황이 이런 거니까 사실 정말 특이하게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 우리 직원들끼리 그런 조화롭게 잘 변경을 해주고 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특수하게 아무도 이런 여건이 안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상생활의 모든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월은 과학의 달인데요. 이번 시간과 이 다음 시간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세상을 바꾼 위대한 과학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마리 퀴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퀴리 부인이라고 많이 알려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위인전에도 퀴리 부인으로 나와 있었는데 우리가 사실 정확하게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최근 마리 퀴리의 삶을 재조명하는 영화나 뮤지컬이 나오기도 해서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마리 퀴리가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학문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당시에 세상에 없던 과학을 견인한 과학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사성 원소를 발견하고 정제하고 그 성질을 연구한 분입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업적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세상에 없었던 미스터리한 현상인 방사성 현상을 연구를 했어요. 이게 세상에 처음에 밝혀지기 시작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방사성 물질인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도 하고 분리도 하고 성질을 연구를 한 거죠. 근데 이게 왜 위대하냐, 위대하다고 얘기할 정도가 있느냐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로는 우리 마리 퀴리는 2번의 서로 다른 분야의 노벨상을 받은 걸로 유명하고요. 또 여성 과학자로 굉장히 많은 성차별을 받았어요, 당시에. 그래서 과학계의 흑역사 중에 하나로 좀 남아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국 폴란드를 굉장히 사랑했었던 애국자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노벨상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생전에 2번이나 받았다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요. 네, 거기다가 서로 다른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을 받았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2번 받은 분들이 좀 몇 분 있습니다. 존 바디는 물리학상을 2번 받고 프레데릭 생어는 베리 샤플리스 이런 두 분은 화학상을 2번을 받게 돼요. 그런데 라이너스 폴링이라고 하는 분도 2번 받긴 하는데 화학상과 평화상을 받았거든요. 노벨 평화상을. 근데 평화상은 과학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까지도 과학 분야에서 물리학과 화학에서 노벨상을 받은 분은 마리 퀴리가 유일합니다. 1903년에 한번 물리학상을 받고 1911년에 화학상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노벨상이 언제 처음 수여됐냐면 1901년부터예요. 근데 1903년에 물리학상을 받은 걸 보면 초창기부터 이관왕을 이룬 그리고 아직까지 깨지지 않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당시에 보수적인 학계에서 굉장히 이제 과학자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기만 하면 모두가 허용될 것 같다는 우리 착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학계이기 때문에 보수적이었거든요. 여성 과학자들에 대한 편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초창기에 특히나. 그만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대단한 업적이었던 걸 보여주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노벨상이 처음 수여되기 시작한 초창기예요. 그리고 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상이에요. 돌아가시면서 그 재산을 갖고 재단으로 만든 건데 그 처음에 극초기에 노벨상이 이렇게 권위가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걸 생각해 본다면 아직 상의 권위, 위상 이런 것들이 지금과 많이 현격하게 달랐던 걸 생각한다면 노벨상위원회는요. 오히려 논란이 되는 수상을 안 하고 싶었을 수 있어요. 괜히 이렇게 했다가 논란이 되게 되면 저 상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을 줬다는 건 뭐냐면 움직일 수 없는 누가 봐도 이분은 업적이 대단해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심지어 노벨상 자체가 퀴리 부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마리 퀴리의 어떤 덕을 봤다라고 해도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결과적으로는 굉장한 업적을 남겼지만 당시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 마리 큐리의 삶이 그렇게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1867년 11월 7일생이 67년생입니다. 지금 폴란드, 당시는 러시아 제국의 바르샤바에서 태어나게 되고요. 본명은 마리아 스워도프스카, 그리고 잘 알려진 대로 피에르 큐리랑 결혼을 해서 성이 큐리로 바뀌게 된 거예요. 마리 큐리는 사랑받는 막내였고 위는 오빠가 하나 있고 언니가 셋이 있었는데 그 집안 전체가 교육자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학문에 매진할 수 있었고, 근데 우리가 좀 공감이 가는 것이요. 러시아 치하의 폴란드잖아요. 네. 그때 당연히 혼란스럽고 억압스러운 그런 사회 상황에서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당시에 폴란드에,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해야겠네요. 러시아의 대학이 남학생만 뽑았기 때문에 실제로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마리 큐리는 성적이 굉장히 우수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해야겠다. 학문에 대한 열정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프랑스 파리로 유학을 가기로 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언니 브로니아가 파리에 먼저 가서 유학을 하고 그동안 마리가 폴란드에서 돈을 벌어서 언니를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가 공부를 마치면 이제 마리 와 하면은 가서 언니가 마리를 지원해주는 그런 전략을 짠 거죠. 실제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브로니아가 먼저 파리에서 유학을 갔다가 의사가 됩니다. 네. 그 후에 마리가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 만 24살에 91학번 이렇게 입학을 하게 되는 겁니다. 1891년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네. 자매들이 다 머리가 엄청 좋은가 봐요. 그렇죠. 전체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마리 큐리 학창 시절에도 뛰어난 학생이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언니 브로니아를 돕기 위해서 가정교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함의하는 게 뭐냐면 공부를 굉장히 잘했구나, 뛰어난 학생이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건데요. 대학 가서도 대학교 성적에서도 좀 많이 드러납니다. 물리학과 화학을 전공을 했는데 이제 수학을 전공했단 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화학을 전공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성적도 굉장히 뛰어나서 거의 수석, 차석 이 정도로 졸업을 했다라고 하고요. 공부도 노력형 천재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했다고 해요. 대학 근처에 다락방에 살면서 공부를 엄청나게 몰두해서 공부하느라고 끼니를 거르기도 했다. 네. 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는데요. 10대 때부터 폴란드를 굉장히 사랑한 애국자였어요. 근데 집안 전체가 다 그랬고요. 아버지도 그래서 좀 고난을 받기도 했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남편인 피에르 큐리를 이제 만났는데 남편이 바로 청혼을 합니다. 너무나 이 지적이고 사랑스러운 이 여인에게 이제 성혼을 바로 하는데 폴란드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난 조국으로 갈 거다 싶어서 그 남편의 청혼을 거절을 합니다. 네. 그러다 실제로 폴란드로 잠깐 가는데요. 거기서 여성이란 이유로 이렇게 뛰어난 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자리를 못 잡게 돼요. 그래서 다시 피에르가 설득을 해서 1895년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과학에 대한 열정과 신뢰 때문에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사랑에 빠졌다고 하고요. 이때 피에르가 이제 59년생이고 마리는 67년생이니까 8살 차이 나는 그런 이제 앵꼬 부부가 된 거죠. 과학자 부부가 탄생하는 건데 둘의 공동 연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긴 한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마리 큐리가 먼저 연구를 시작합니다. 피에르 큐리는 다른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네. 자기에 관한 연구를 하고 그걸로 이제 박사 교수 이렇게까지 되고 있거든요. 네. 마리 큐리가 어떤 연구를 시작했느냐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 그러냐면 이제부터 이야기할 이 마리 큐리와 피에르 큐리가 같이 연구한 걸로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돼요. 그럼 어떤 연구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네. 당시입니다. 1895년에 렌트겐이 처음으로 X선을 발견해요. 우리가 병원에서 가끔 엑스레이를 찍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네. X선을 발견한 게 렌트겐입니다. 렌트겐은 우연히 발견을 합니다. 진공관, 음극선 이런 연구를 진행하다가 이상한 뭔가 미지의 광선이 나오는데 투과력이 굉장히 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이도 뚫어버리고 심지어 피부도 뚫더라. 내 뼈는 잘 못 뚫어서 뼈 사진이 찍히는 게 우리가 엑스레이 사진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걸 발견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독특하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이 미스테리하기 때문에 왜 그 수학에서 모르는 거를 미지수 X로 쓰잖아요. 네. 그래서 이름을 엑스레이라고 붙인 거예요. 뭔가 이상한 광선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요. 이때 처음으로 세상에 없던 투과력이 강한 X선이 발견된 시점입니다. 이게 이 발견을 가지고 렌트겐은 1901년에 최초로 노벨 물리학상을 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물리학자들이 무슨 생각을 할 거냐면 이런 신기한 게 있네? 그럼 이걸 갖고 실험을 해보자. 이물질에다가도 쏴보고 저기다가도 쏴보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걸 계속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바로 1년 후입니다. 1896년에 베크렐이라고 하는 분이 당시에 유행하던 X선 연구를 하다가 또 우연입니다. 우연히 우라늄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는데 그런 원소가 있는데 X선이랑 비스무리하게 무언가를 뚫어내는
어떤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하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제 우라늄 하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이때는 처음 한 겁니다. 앞서서 원래 렌트겐은요, X선을 쏘기 위한 음극성 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라늄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우라늄이라고 하는 돌덩어리예요. 이걸 그냥 금속이지만 이제 돌덩어리를 올려놓으면 거기서 무언가가 방출이 되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상하다. 외부 에너지가 없는데도 에너지가 어떻게 밖으로 뿜어져 나오지? 이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이 위배되는 이상하고 미스터리한 현상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베크렐선이라고 베크렐이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방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때 처음 발견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우연한 발견을 놓치지 않는 건 역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우연히 X선이 발견됐고 곧이어서 우라늄에서 또 X선과 비슷한 어떤 광선이 저절로 나온다는 걸 찾아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절로 방사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선이라 부르는 거예요. 말 그대로 레디에이션이 일어나게 되는 건데 네. 이런 방사선을 방출하는 물질이 우라늄이 가장 제일 먼저 발견이 됐지만 이 외에도 몇 종류가 더 있었어요. 이런 것들 지금도 그렇고요. 이렇게 방사선을 방출하는 능력을 우리가 방사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방사능, 방사선 굉장히 많이 혼용되지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모르실 수 있을까 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실 그 방사능이라고 하는 거, 방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마리 큐리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말입니다. 네. 이걸 연구했기 때문인 거죠. 당시에는 아직 원자 구조에 대한 지식조차 없는 상황에서 연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사 논문을 뭘 쓸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마리 큐리가 이걸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자. 왜냐하면 당대 모든 물리학자들, 모든 과학자들에게 유명한 현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우연히도, 이것도 우연입니다. 이미 10수년 전에 네. 마리 큐리가 결혼하기 전에 남편인 피에르 큐리가 전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었어요. 완전 찰떡궁합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남편이 만든 그 장치를 이용해서 우라늄 근처에 전하가 바뀌나 하고 이렇게 막 측정을 한번 해본 거예요. 마치 네. 온도계를 대듯이 전하 측정기를 댄 겁니다. 우라늄에서는 방사선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주변의 공기를 전하를 띠게 만들거든요. 이 기계를 딱 갖다 대면 그 세기가 측정이 되는 거예요. 네. 해봤더니 신기한 걸 알아냅니다. 우라늄이 만들어내는 그 방사선의 세기가 물리적인 상태나 화학적 상태와 상관없이 양에만 의존을 해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면 물을 생각해 볼게요. 얼음이거나 물이거나 수증기가 되거나 상태가 변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성질이 조금씩 변하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상관없어요. 온도가 높든 낮든 다른 물질과 결합을 했든 안 했든 무조건 우라늄의 양에만 연관되어 있는 어떤 물질이 나온다. 물질은 정확히 아니겠고 어떤 방사선이 나온다라는 거를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 추론을 하는 거죠. 천재적인 추론입니다. 방사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화학적인 작용이 아니라 우라늄 원자 자체가 방출하는 것 같다. 원자가 있으면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의 구조가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원자가 가진 능력을 알아낸 거네요. 맞습니다. 뭔지도 모르는데 그 네. 능력을 먼저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라늄이 포함되어 있는 광물인 피치블렌드라고 하는 광물이 있어요. 요거를 조사를 하다가 순수한 우라늄보다도 훨씬 더 강한 4배나 더 강한 방사선이 방출되는 걸 확인합니다. 이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사선은 우라늄에서 나와야 되는데 피치블렌드는 우라늄의 양이 적거든요. 근데 더 강한 방사선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무슨 생각할 수 있느냐? 이 안에 뭔가 우라늄이 아닌 더 강한 방사능을 지니고 있는 원소가 있구나라고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이걸 좀 분리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때 피에르 큐리가 합류를 합니다. 같이 네. 하자. 도와줄게. 사랑해. 안 해. 그러면서 왔겠죠. 피치블렌드 안에 그런 다른 방사능 원소가 근데 굉장히 양이 적었어요. 얼마나 적냐면요. 피치블렌드 1톤을 1000kg을 잘 정제해봐야 그 라듐이라고 하는 건 0.1g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정제하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고됐을까 생각해 보면 확신을 갖고 해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다르게 말하자면 그렇게 적은 양의 라듐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라늄보다 더 방사선이 강하다는 거잖아요. 그 어떤 의미냐면 라듐의 방사능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일당 100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명이 100명에 대적할 만하다. 일당 100이잖아요. 네. 라듐은 일당 100만에 가깝습니다. 사실 우라늄보다 100만 배 이상 그 방사능이 강하거든요. 그러다가 1898년에 마리 큐리와 피에르 큐리가 공동으로
폴로늄과 라듐이라고 하는 두 방사성 원소의 존재를 발표를 하고요. 당연히 폴로늄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폴란드의 이름을 따서 당시에 폴란드가 없었거든요. 네. 없어진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로늄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아마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상황이 그랬을 것 같고요. 라듐은 라틴어로 광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폴로늄을 먼저 발견을 해내고 스펙트럼 분석을 해서 다른 원소가 있구나 해서 라듐을 발견하게 되고 이걸로 인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한 학계에서의 의미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새로운 원소가 있는 걸 발견하기도 했고요. 기존 방식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에너지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에너지가 나타난다는 거는 뭔가 무한동력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을 깨는 무언가 물리 현상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화학상이 아니고 물리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원자가 기본 입자인 줄 알았는데 가장 작은 입자인 줄 알았는데 원자가 그게 아니구나. 더 안에 내부에 딴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도 알아낸 거고 이러면서 나중에 양자역학으로 연결되는데도 결국엔 우리 퀴리 이 두 부부의 이런 연구들이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부부가 공동 수상을 한 거잖아요. 뒷이야기가 좀 있었겠어요. 씁쓸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다시피 있는 겁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마리 퀴리가 먼저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벨상위원회가 베크렐과 피에르 퀴리만 수상자로 처음에 이렇게 했어요. 네. 수상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피에르 퀴리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아니다. 내 아내가 먼저 시작한 연구다 해서 마리 퀴리가 같이 수상하게 됐는데 어떤 뒷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공동 연구에서 뭘 했냐면요. 마리 퀴리가 라듐을 분리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분리한 라듐의 성질을 밝히는 데는 피에르 퀴리가 좀 이렇게 분업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뭐라고 소문이 나기 시작하냐면 운 좋게 뛰어난 과학자 남편 만나가지고 저 여자는 노벨상도 받고 좋겠네 막 이렇게 어부지로 받은 것처럼 온갖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리 퀴리가 먼저 시작했고 그러니까요. 심지어 피에르 퀴리가 없었어도 가능했을 연구예요. 이건 저희 지금 이제 와서 다시 따져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도움이 없었으면 사실 못했겠구나가 있고 네. 이 도움이 없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했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 퀴리는 했을 수 있는 그런 연구인 겁니다. 그런데 속상한 일들이 그렇게 벌어지게 되고요. 연이어서 일어납니다. 1906년에 남편 피에르 퀴리는 마차에 치여서 사망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리 퀴리는 남편을 대신해서 이제 교수직을 맡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1910년에 금속 라듐을 힘들게 분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한 거, 라듐을 분리한 거 이런 연구들로 인해서 단독으로 이번에는 네.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사생활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멋진 말을 합니다. 노벨상은 사생활이 아니라 과학적 업적에게 주어진 거다 하면서 당당하게 수상을 하게 됩니다. 네. 이후에 마리 퀴리의 삶은 어땠어요? 힘들게 연구했었던 마리 퀴리와 피에르 퀴리가 굉장히 원했던 게 뭐냐면 연구소였어요. 근데 그 연구소를 실제로 1914년에 만들게 되고요. 1차 대전이 발발하자 실제로 방사성 치료차를 만들어서 부상병력을 돕는 식으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고요. 이때 시대적인 상황을 보자면요. 라듐이 방사성 물질의 대명사, 우라늄이랑 달라요. 우라늄보다 훨씬 더 방사성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라듐의 분리 정제 방법에 대한 특허를 낼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 마리가 발견한 거니까요. 그런데 마리 퀴리가 이거는 원래 있었던 물질 아니냐. 모두가 이걸 갖고 연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일부러 특허를 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발견한 라듐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가지질 못했어요. 비싸니까요. 당연히 1톤 정제했을 때 0.1g 나온다고 했잖아요. 네. 이때 라듐의 신비한 성질들이 있어요. 빛을 내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고 이런 에너지 방출이 알려지면서 잘못 알려져서 만병통치약처럼 뭐 우리가 황당하게 알고 있는 어린이를 위한 방사성 연고 세트, 라듐 초콜릿, 라듐 생수, 라듐 치약 이런 게 막 대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뭔가 신비한 에너지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방사능이 실제로 위험하다는 게 알려진 건 이후의 일이고요. 마리 퀴리는 나중에 발견자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연구할 수 있는 라듐을 많이 못 얻는다는 것이 오히려 미국에게 알려지면서 미국 대통령이 직접 1g을 선물로 주기도 합니다. 네. 프랑스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까지 마리 퀴리를 막 차별하고 여성이라고 무시하고 푸대접을 했는데 오히려 해외에서 막 이렇게 띄워주기 시작하니까 우리 좀 부끄러운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급하게 훈장을 주겠다 했다가 거절당하는 그런 해프닝이 거절했어요? 네, 마리 퀴리가 또 거절하기도 합니다. 마리 퀴리가 방사능의 위험성을 당시엔 좀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실험을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을 하게 되는데 1934년에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리고 피에르 큐리와 마리 큐리가 프랑스 파리 판테옹에 안치가 됐는데 평생 방사능 연구했잖아요. 네. 그들의 유해가 굉장히 방사선이 많이 지금도 나옵니다. 그래서 납으로 차폐되어 있는 관 안에 접혀 있고요. 마리 큐리가 썼던 논문의 원본이나 뭐 이게 요리 레시피를 적은 책들이나 이런 모든 문서들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지금도 방사선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납으로 차폐되어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학의 달 소개할 과학자로 마리 큐리를 꼽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사실 이 전혀 새로운 과학의 문을 열었다라고 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연구 내용을 보면 이거 생각보다 그거 되게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겠구나라고 하겠지만 사실 그 안에 선견지명이 숨어 있었던 것도 있는 거고요. 결국에 핵분열과 방사능이 양자역학과 연결되는 걸 생각을 해보자면 고전 물리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현대 물리학의 시작에 사실 마리 큐리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생애 전체를 통해서 학문에 매진한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명으로 계속 기억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낮의 과학실 이독실 과학 커뮤니케이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홍삼 세트와 모바일 커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내일도 푸짐한 상품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세요. 행복한 오후 이어가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